이 주기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시잖아요. 뉴스를 보고. 그러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데 계속 손해나요. 이상한 일이에요. 주기를 보시면 망해요. 우린 추세를 보셔야 돼요. 환율의 추세는요, 결국에는요, 딱 이겁니다. 달러 원 환율이죠.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둘을 비교해야 돼요. 둘의 5년 후, 10년 후에 생산성의 격차, 기술력의 격차를 봐야 됩니다. 이제 작년부터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사실 한 2년 전부터 바뀌었던 게 미국 주식 좋아하세요? 한국 주식 좋아하세요? 미국 주식 좋아하시죠? 사람들이 조금씩 아시는 게요. 크로스 보더가 뭔지 아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투자하는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그냥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투자했고 여기 계신 분이 마이크론을 투자했습니다. 둘 다 30%씩 올랐어요. 그럼 제가 이분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하나도 안 부럽죠. 왜냐면 저분도 30% 나도 30%니까. 저분이 더 즐거워하세요. 왜죠? 환율이 30% 올랐어요. 달러가 뛰면서 마이크론이 뛴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에서 환율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더 환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 배웠거든요. 경제학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죠. 근데 달러나 엔화는요, 오르잖아요. 더 사고 싶어요. 우리가 외화에 투자해야겠다는 관점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외화 투자할 때 환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가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바해서 그냥 그 과장 광고로 적은 게 아니라 대전환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요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외환 투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 이유가요,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부진하대요. 전 세계에서 원화가 제일 불안하답니다. 환율이 뛰면은 우리는 제2의 외환위기입니다. 왜냐면 IMF 때 2,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뛰면 망하는 거다, 망조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망조를 읽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망하는 나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폭락하겠죠. 그죠? 망하는 나라의 통화 가치는 폭락할 테니까 환율이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망하는 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급등하겠죠. 제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국채 팔아볼까요? 몇 프로 마시겠습니까? 20%. 딜던? 20% 마실래요? 싫어요? 불안하면은 돈을 안 빌려주고 싶죠. 저는 필사적으로 땡겨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죠. 참고로 오늘자로 은행 정기예금금리가 3%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 너무 낮지 않으세요? 망할 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이렇게 낮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작년도 11월 달에 파란색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 하늘로 뛰죠. 이 파란색 선이 환율이에요. 금리 보이세요? 주저앉아 버리죠. 망할 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요. 자, 다시 봐요. 주가 빠져요. 그럼 주식 팔고 외국인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빠져요. 그럼 원화 팔고 나가는 거죠. 원화도 약한 거죠. 우리나라 국채를 팔아요. 그럼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국채 금리가 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채권,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까지 약하면 이런 걸 트리플 약세라고 해요. 이 트리플 약세가 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망조입니다. 우리 금리가 낮잖아요.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요, 사상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수출 규모로는 세계 5위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안 망한다고 하는데 외환보유고가 이번에 그럼 4,100억 달러가 무너진 게 뭐냐? 외환보유고가 줄었거든요. 요 얘기 해드려 볼게요. 이런 건 이제 언론 기사 같은 거, 환율 같은 거 보실 때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요번에 이제 신문 기사 나온 걸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를 밑돌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섭죠? 근데 저기 4,100억 달러가 무너지는데 이 정도면 혹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4,000억 달러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환율이 1,498원일 때하고 1,502원일 때하고 많이 달라지나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기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1,400원 너무 큰일 난다고 좀 못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요, 국민연금하고 같이 수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100억 달러 통화 수합 실시 합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지 한번 해석부터 해볼게요.
요 한 분단하고 저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환투기꾼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환투기 하는 사람들, 환투기. 여기 분들 앞에서 리딩방처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달러 갖고 계시잖아요.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다지 않습니까? 맞아. 500억 달러만큼 해외 투자한대요. 자, 해외 투자하려면 500억 달러만큼 해외 투자하려면 뭘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죠. 지금 달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500억 달러를 더 산대요. 큰 손이. 그럼 달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 솟겠죠. 큰 손이 사니까. 그럼 지금 팔아야 됩니까? 나중에 팔아야 됩니까? 나중에 팔아야죠. 지금 팔면 안 되죠. 많이 뛴 다음에 팔아야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고 사가지고 거기다 짝짝 그 달러 챙겨놔야죠. 국민연금을 500개나 산다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달러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이 사는 게 되게 타격을 크게 줘요. 자, 그랬더니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 해외 투자한다고 500억 달러 산다며? 그럼 너 우리한테 빌려가라.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죠? 했더니 국민연금이 500억 달러 살려고 준비했던 원화 있죠. 그 원화를 한국은행에 예치해요. 한국은행은 500억 달러만큼을 국민연금한테 빌려줘요. 그걸 갖고 나가서 투자를 해요. 1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이 예치했던 국민연금의 원화 있죠. 요걸 돌려줘요. 그리고 국민연금 500억 달러를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1년간 달러하고 원화를 바꾸는 거죠. 1년 후에 돌려주고. 이게 뭐죠? 교환한다고 해서 스왑이라고 해요. 외환 스왑이라고. 1년 후에 못 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연장해주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자, 이거 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이 500개를 살 거니까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뉴스 터졌어요. 여기 보시죠. 외환당국 국민연금 외환수합 500억 달러로 확대, 수급 불균형 완화 이렇게 나와 있죠. 국민연금이 이제 외환시장에서 안 산다는 얘기죠. 이분들이랑 저는 사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안 산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무슨 소린지. 그럼 저는 어떡하죠 여기서? 지금 강연을 할 때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드려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런 거죠. 근데 안 들어와. 뭐 하고 있을까? 막 팔고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환율이 이렇게 뛸 때 있잖아요. 22년 9월 23일이거든요. 요 소식 나오니까 확 눌려버리죠. 요때예요. 요 두 번째가 23년 4월 13일 확 눌리죠. 그 다음에 요게 24년 5월이에요. 확 눌리죠. 그 다음에 작년 12월이에요. 이게 국민연금하고 수합 확대가 지금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 늘었어요. 자, 이제 이 국민연금하고 외환 수합하는 게 세다는 건 아셨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셨죠? 그럼 잠깐만 봐요. 한국은행은 그 달러 어디서 났어요? 외환보유고에 쌓아둔 걸 준 거죠. 그럼 외환보유고가 늘어요, 줄어요? 줄었죠. 큰일 났네요. 그죠? 줄었잖아요. 근데 한국은행한테 물어봐. 너 그 외환보유고 줄었잖아. 큰일 났잖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은행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시 받을 건데요? 빌려줘서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었지 않으세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문기사 다시 한번 볼게요.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너무 큰일 났죠.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되지만 만기 시 국민연금이 달러를 다시 한은에 반납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 많이 되세요? 빌려줬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나라에서 환율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아요. 세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건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는 진통제예요. 진짜 아픈 것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바꾸진 못해요. 꺾어서 밑으로 찍어내리진 못해요. 네, 그게 한계예요. 자, 그러면 올라오는 거 막아서 뭐 합니까? 막아야죠. 왠지 아세요?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사고 싶죠? 그럼 진짜 2,000원 가요. 내 걸려 놔두면 2,000원 가요. 그럼 2,000원 가는데도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도 얘네는 환율 방어에 의지가 없구나. 그럼 던지고 나가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이라는 걸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외환위기 온대 해가지고 사시는 거. 그럼 작년에 1,485원에 잡는 겁니다. 그러다 환율 이렇게 1,450원에 머물고 있잖아요. 던져요. 야이 재미없어.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쏠릴 때 사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화가 너무 전 세계에서 제일 원화가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화가 제일 불안한지 한번 볼게요. 2010년부터 제가 한번 환율을 그려봤어요. 튀르키예 리라와 대비해서 원화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10년도 1월 1일 날 튀르키예 리라가 780원 했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1리라를 살려면 얼마 필요하냐면 이제 얼마죠? 이게 30원? 40원? 리라 가치가 빠졌고 원화 가치가 올랐죠. 원화가 약한가요? 자, 그럼 다음으로 볼게요. 브라질로 갑니다. 이게 헤아리예요. 2010년 1월 1일 날 헤아라가요. 한 700원 했어요. 지금 얼마 하냐면 250원 합니다. 예전에는 700개나 되는 원화가 있어요. 1헤아를 샀지만 지금 250개만 있어도 살 수 있죠. 그럼 원화가 세진 거죠.
원화가 약한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바로 나오는 반론이죠. 그런 국가들 말고 제대로 어디서 전 세계에서 약한 통화만 갖고 있는 나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자 이거 보시죠. 자 2010년 1월 1일 날을 갖다가 100으로 놨습니다. 전부 다 100으로 환산했는데 빨간 점선이 원, 위안, 유로, 엔, 호주 달러, 파운드를 비교해봤어요. 우상향을 하면 그 나라 통화가 약한 거예요. 우하향하면 그 나라 통화가 달러보다도 센 거예요. 15년이 지난 지금 어느 나라 통화가 제일 약해요? 엔화죠. 그 다음에 요게 호주 달러죠, 파란색이. 그 밑에 유로죠. 그 밑에 파운드죠. 요 밑에 원화 있잖아요. 이게 원화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예요. 그런데요, 우리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끊어보죠.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끊어보면 원화가 훨씬 안정적이죠. 근데 이 뒤로부터는 많이 따라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딱 끊어놓잖아요.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좀 부진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뛰지? 오늘 차트 중에 제일 중요한 차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미국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죠. 왜? 미국이 신용도가 더 높잖아요. 빨간색이 한국 금리고 왜 파란색이 미국 금리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았어요.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파란색이 위로 갔죠. 오늘 날짜로 미국 금리가 4.2 정도 주거든요. 한국 금리가 2.7이에요. 그럼 달러를 갖고 있으면 4.2를 줘요. 원화를 갖고 있으면 2.7밖에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4.2 먹으러 미국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2.7 먹으러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다 가야죠. 다 나가야죠, 그러면. 이 들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다 원화 자산 팔고, 그렇게 봐도 원화 다 팔고 달러를 다 사서 동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환율이 한눈에 뛰겠죠. 2,000원. 외환위기 임박. 왜?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지 않아요? 안 무서우세요? 왜 안 무서운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는 자유변동 환율제예요. 금리가 뒤집어지는 충격을 환율이 흡수해요. 그게 환율의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외국인이에요, 포리너. 그래서 202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우리나라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금리에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팔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달러를 팔 때 얼마에 팔았냐면 1달러에 1,08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금리를 얻는 거예요. 그죠? 1,080원에 팔고 들어왔어요. 5년이 딱 지났더니 우악! 미국이 금리를 더 높여준대요. 1.5나 더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잖아요. 1,450원 달래요. 당신은 1,080원에 파신 걸 1,450원에 되사실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사실 수 있어요? 1.5나 더 준대잖아요. 원화가 달러 좀만 싸지면 나갈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어려운 말로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이 물린 거죠. 외국인 안 물려요? 외국인이 물리셨어요. 그럼 못 나가요. 자유변동 환율제는 외국인을 물리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외환위기 때문에 왜 나갔는데? 그때는 고정환율제였어요. 아직도 1,080원에 대줘요. 누가 대줍니까? 국가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계속 던져줘요. 그럼 여기 수업 들으실 때가 아니에요. 1,080원에 계속 달러 대줄 때 빨리 사서 나가셔야 되죠. 이게 변동환율제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환율 올라가는 거 무섭죠? 저도 되게 무서워요. 저도 환율 공부할 때 사수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진짜 라떼는 말이야처럼 외환위기 때는 말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IMF 때는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혀서 환율이 올라가면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이런 외환 강의할 때요 1,200원 넘잖아요.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1,200원 넘으면 큰일 났어. 외환위기 온다. 지금은 1,500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환율의 안정이 되게 중요하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우리가 미국하고요 금리 방향을 붙여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작년 11월부터 대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왜 내려가는데 미국은 오르는가? 자, 우리가 환율의 안정을 담보하려면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금리를 붙여가야 돼요.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죠.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높아도 견뎌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미국만큼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그럼 못 견뎌요. 근데 우리가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미국하고 금리 맞춰가잖아요. 그럼 내수가 초토화돼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근데 환율의 안정은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율의 안정이 수학이에요. 입시 과목으로 따지면 수학이에요. 내수 성장이 국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입시 전문가라고 하면 국어가 중요합니까? 수학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입시 전문가 다 못해요. 둘 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학은 좀 되는데 환율의 안정은 좀 되는데 내수가 3년 내내 빠져요 지금. 지방의 제조업이랑요 지방의 자영업 초토화돼 있어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근데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수가 너무 급하죠. 그러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국어가 너무 안 되면 수학과에 잠깐 끊고 국어로 붙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미국이 안 내리는데. 그러면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내리죠? 그럼 우리 금리는 내려오는데 미국 금리는 높게 떠 있어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죠? 네, 떠올라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방금 전에 두 개 그래프를 그냥 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에 둘이 대분기가 일어날 때 확 올라갔죠.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로 대분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죠. 예, 양국 간의 금리차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가 예전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내수에다가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환율을 조금 위로 열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수학 점수가 50점까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 들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수가 아무리 중요해도 환율을 1,400, 1,500 열면 되겠어? 외환위기 때 기억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의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걔가 고등학생인데 시험을 봤어요. 수학 시험을 봤어요. 50점이 받아온 거예요. 50점 받아오니까 너무 화나죠. 그래서 이제 애를 갖다 무릎 꿇려놓고 하루 종일 혼내는 거예요. 1시간 내내 혼냈더니 애가 마지막에 통곡을 해요. 막 울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학년 평균이 20점이래요. 근데 이제 아까 뭐라고 혼냈냐면 아빠 땐 말이야 야 눈 감고 봐도 80은 나왔어. 그때는 학년 평균이 90점이었어요. 잠깐 여쭤볼게요. 학년 평균 90점인데 80점 나온 거하고 20점인데 50점 나온 거 어느 게 잘한 거예요? 20인데 50점 나온 게 더 훨씬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걔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50점 넘어가는 거 아니야? 80은 나와야지. 전교 1등이 69점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달러가 불수능이에요. 역대급 불수능이에요. 그래서 50점만 나오면 수학 1등급이에요. 거기다 대고 80점 만들려고 하면 사람 잡지 않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1,200원 넘으면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만약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죠? 그럼 엔화가 750원이에요. 내수가 어렵죠? 원화가 세잖아요. 수출 박살나겠죠? 그럼 양방으로 가라앉아요. 2년 전에는요. 환율이 1,400원 올라왔을 때 외환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환율은 너무 일방적으로 쏠린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꺾어놓겠다 이랬거든요. 작년 10월 말에 환율이 1,400원까지 왔을 때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지금의 50점과 아빠 때의 50점은 다르게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50점을 뉴노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왜 질적으로 다른지 아세요? 외환위기 때는요. 원화만 박살났어요. 원화만 2,000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평균이 80점, 평균이 90점인데 혼자 50점 나온 거예요.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요. 전 세계가 자국 통화 약세 만들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환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걸 좀 용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1929년에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 대공황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파탄에 빠졌거든요. 1930년대 초에요. 대공황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일본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온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재무상이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공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먼저 수출로 치고 나가는 게 살아남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엔화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의 시초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엔화가 제일 먼저 약해져요. 그랬더니 일본 경기가 제일 먼저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딱 2년, 3년 후에 영국이랑 프랑스랑 미국이랑 다 달러 약세, 자국 통화 약세 만들어서 따라가요. 근데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로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죠, 우리는. 왜? 우리는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200원을 넘기면 안 되죠. 근데 걔네는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무한정 약세로 가잖아요. 1,550원이 990원까지 확 빠져버리잖아요, 원웨이로. 일본 주식시장이 어떻죠? 2011년에 니케이 지수가 8,000포인트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2,500. 그럼 14년간 300포인트 올랐죠. 잘 들으셔야 돼요. 300%가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일본의 니케이가 그때 8,000이었어요. 오늘 최근에 일본 엄청 빠졌거든요. 오늘 얼마인 줄 아세요? 36,000밖에 안 돼요.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과거하고 무언가 바뀌었구나라는 느낌까지는 받으셨죠? 자, 이제 우리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1990년도부터요.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의 장기 추이를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뭔가 피레침이 세 개 서 있죠. 요게 언제냐면 외환위기예요. 요게 금융위기고 요게 레고랜드 사태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달러가 탁 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뭘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달러.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에 부의 대이동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달러를 갖고 계셔라. 왜? 보험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보험 차원에서. 두 번째는요. 거대한 위기를 겪잖아요. 그럼 바닥이 올라오지 않아요? 현장에 대표님들 만나보잖아요. 수출업체나 이제 달러를 좀 많이 하셨던 대표님들 만나보잖아요. 자, 이럴 때요. 막 환율이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이런데 외환위기 같은 거, 금융위기 같은 거 겪어보시죠.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요. 달러가 좀 더 빠질 것 같은데요. 달러 약세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딱 이러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래 하셨던 대표님들은 딱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 근데 달러가 한 방에 있어. 이 얘기 하세요. 무섭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지 아세요? 조금 쟁여놓으려고 하세요. 쟁여놓는다는 얘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예비수요죠. 예비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달러를 조금씩 예전보다는 더 많이 사모을 것 같으면 그게 밑바닥을 끌어올려요. 자, 하나 더 보셨죠? 이제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요, 2023년, 2022년까지 중국 수출 특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요. 우리는 거기다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벌어들였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무역수지 흑자가 구조적인 무역 흑자라고 했어요. 이거 잠깐 보시죠. 2000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무역 흑자 차트예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차트. 가운데 0이라고 보이시죠?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흑자고 밑에 있으면 적자예요. 흑자가 많습니까? 적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흑자 난 나라예요. 그럼 얘는 언제 적자를 냈을까? 한번 봐요. 적자 낸 때가 이때예요. 2003년 4월에 적자를 내요. 살짝. 2003년 4월에 적자 낸 2003년 4월에 뭐 있었는 줄 아세요 혹시? 홍콩 사스? 그 다음에 이게 2008년도에 이렇게 뾰족뾰족 삼지창처럼 나온 거 있죠? 이때가 뭐죠? 예,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에 칼처럼 하나 박혀있는 거 있죠? 이게 유럽 망한다고 했을 때예요. 스페인 망한다고 했을 때. 혹시 20년도 3월에 칼로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코로나예요. 얘는 웬만하면 다 흑자죠. 근데 적자 나는 때는 보면은 누가 봐도 적자 날 수밖에 없을 때 나지 않아요? 근데 22년도에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뛰어요. 두 번째는요, 이때 반도체 수출하고 대중 수출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칼처럼 푹 들어옵니다. 근데 잠깐 봐요. 지금 반도체 수출은 좀 돌아섰죠. 많이 돌아섰죠. HBM 때문에. 근데 중국 수출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옆에 차트 한번 보세요. 대중국 수출 연계 생산이라고 나오죠. 생산을 하는데 왜 생산하는 줄 아세요? 중국에 수출하려고. 이거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0이죠, 숫자가. 0, 요 선에 붙어 있으면 이 섬유의복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 연계 생산이 제일 좋을 때, 이 산업이 화양연화일 때가 0이에요. 섬유의복은 1996년이 화양연화였어요. 그 후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해되시죠? 2000년대 초에도 중국의 섬유의복은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저부가니까, 그죠? 근데 잠깐 봐요. 철강은 언제가 제일 좋았죠? 2004년, 2011년. 이건 석유정제는 2011년이죠. 우리는 무슨 얘기하냐면 고부가에서는 중국을 많이 앞서 있다고 하죠. 고부가에서는 앞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IT죠. 반도체 많이 앞서 있어야 되잖아요. 잠깐 보세요. 실제 IT가요. 이게 2005년, 2014년, 그 다음에 2019년이에요. 이 꺾이는 기울기가, 이 음영은 제가 친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친 거예요. 꺾이는 기울기가 좀 가파르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2023년 말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가 납니다. 작년에도 대중무역 적자고요. 올해도 중국한테 무역 적자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단해요. 쉬프트를 바로 해가지고 북미 쪽의 비즈니스로 엮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수출을 엄청 한 거예요. 지난 2017년도에 170억 달러 팔던 걸 이제 550억 달러에 벌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트럼프가 들어온 거예요. 트럼프는 뭐라는 줄 아세요? 많이 버셨네 이러는 거예요. 미국은 마인드가 달라요. 한국이 잘해서 잘 벌었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위대한 미국이 적자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적자가 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위대한 미국이 적자를 내는 건 이쪽에 불공정한 무언가 트릭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 응징은 뭘로 할 수 있죠? 관세, 보편 관세,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다 잘못했기 때문에 관세를 맞으셔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지난 20년간은 대중무역 흑자, 대중무역 수지 흑자 특수로요,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요, 달러 구름이 떠 있어요. 거대한 달러가 들어와서. 그럼 이 차트를 누르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에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수출 흑자로 들어오는 게 줄어들겠죠. 근데 혹시 미국 주식 좋아하세요? 한국 주식 좋아하세요? 미국 주식 하고 싶죠?
돈이 계속 미국으로 나가죠. 혹시 우리나라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늘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얘기한답니다. 미국에 공장 지으면 관세 안 때리겠대요. 우리나라에 지어야 될 달러가 해외로 나가죠. 두 개 합쳐볼까요?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죠. 그러면 국내 잉여 달러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여기 하늘에 떠 있는 이 강력한 달러 구름이 쪼그라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네요.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바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들릴 것 같지 않으세요? 미래 10년에는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 생각은 들죠. 옛날로 못 돌아올 것 같다. 이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하반기에 조심스럽게 달러가 조금 숨을 죽일 거라고 봐요. 그럼 달러를 사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되네요. 근데 걔는요, 일시적인 환율을 나타내는 주기예요. 투자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이 주기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시잖아요. 뉴스를 보고. 그러면 개인들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데 계속 손해나요. 이상한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주기를 보시면 망해요. 우린 추세를 보셔야 돼요. 환율의 추세는요, 결국에는요, 딱 이겁니다. 달러 원 환율이죠.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둘을 비교해야 돼요. 둘의 5년 후, 10년 후에 생산성의 격차, 기술력의 격차를 봐야 됩니다. 그 둘의 기술력의 격차가 좁혀지잖아요. 그럼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요. 원화가 세져요. 달러가 약해지고. 벌어지면 위로 떠요.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가 서 있는 자산을 사야 돼요. 추세가 서 있는 자산을 사면 꼭대기에 물려도요, 올라 있어요. 추세가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사면 죽어요. 영원히 못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지 못할 강이잖아요. 2000년대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950원 정도 했어요. 2010년대에는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정도 했거든요.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로는 갈 수 있죠. 90년대에는요, 750원 정도 했어요. 750원. 보신 차트가요, 요만큼 보셨어요, 저랑. 이게 64년부터 한국은행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온 겁니다. 환율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소설을 썼죠. 이 소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미래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소설을 들으신 다음에 보니까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소설은 20%의 확률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러시면 내 포트폴리오의 달러 자산을 20% 담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달러 자산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